네,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한데요. 네, 관련 내용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성호 국민의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들으셨지만 연합뉴스와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자 대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36.8%, 문재인 후보가 32.7%를 얻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여론조사 이후에 그 다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한 게 좀 사실상 처음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흐름이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어떤 건지 어떤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지 먼저 한 교수님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는 여론의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직접 민주정치 아니면 간접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적 지표를 보면 20%의 숨은 보수층, 샤이 보수층 이 유권자들이 계속 지금 럭비공처럼 갈 길, 자기 집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 형국 때문에 지지율이 각 후보들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지였던 율 20% 정도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그리고 이제 지금 안철수,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지금 도달을 했다. 과연 여기에서 멈출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표심을 잡냐 아니면 놓치냐 그런 것은 앞으로 1, 2주 정도의 어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주 가장 임팩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이 표가 떠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것이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 유력 대선 주자로서 대세론을 계속 지금 1년 정도 지금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실증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이 저는 꺾였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이 제1당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괴멸되지 않았습니까? 예. 집권 세력이 괴멸된 상태에서 제1당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부터 대선의 어떤 전략을 다시 짠다면 반등의 기회는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급등을 보여준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새정치라는 이슈로 해서 여러 번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후보가 하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반등 이익을 본 것이 안철수 후보인데 과연 이것을 잡아서 정치의 목적인 통합성과 방향성 이것을 제시하면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냐 있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이 표도 또한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자구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36.2%, 또 이게 그 안철수 후보는 49.4%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뭐 좋은 지표를 받으면 좋겠죠. 네. 그게 양자 대결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흐름은 일단 저희가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 관한 여론조사는 아직은 지금 오자 구도잖아요. 그래서 양자 구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흐름이 그렇다는 것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번도 이번 대선의 흐름을 보면서 누구 인물 대세론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세론은 그 정권 교체 대세론은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때 가장 이제 그 신뢰가 높았던 민주당 대세론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안희정 대세론도 있었고 또 이재명이 나가도 된다는 대세론도 있었고 문재인 인물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늘 긴장했던 것은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진보층이 응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약간 왜곡됐었고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보수 쪽 분들이 답변을 안 하셔서 저희는 저희 당 지지율이 50%가 넘을 때도 저기에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그 생각하시듯이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뭐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번에도 저희가 그 다자 대결에서 처음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4%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제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봤더니 연합뉴스와 KBS 여론조사의 경우는 유선 비율이 40%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리얼미터 경우는 유선 비율이 15%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표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예,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전략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에는 전 국민이 동의하신다고 봅니다. 예. 근데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그것만으로는 집권의 비전이 될 수 없겠지요. 고치고 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는 지금 이제 공약을 일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차분차분 발표를 하고 계신데 이제 당 차원에서 미래 비전 전략은 곧 A, B, C 순서대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별로 좀 상이하게 네.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1위가.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지역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던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달라진 지지율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예,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죠. 예. 전 지역 네. 그리고 전 연령대 또 전 이념 지표상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놀랄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그 틀에서 호남에 있어서 지지도도 저는 변화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언론사들이 양자 가상 대결했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다자구도에서는 졌지만은 예.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 양자 가상 대결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양자 가상 대결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게 되면은 설령 타자 대결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가상 대결은 결국 다자 대결 구도에서 양강 구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선행 지수고 바로 밑입니다. 일주일 전에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게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기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가상 대결의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저는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 호남 유권자들의 기본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는 이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경우에 호남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에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들 서울에서는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상당히 표를 많이 줬습니다. 그것은 호남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국민의당이 몰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는 강력한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표를 주게 되면은 새누리당이 될 우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줬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했던 현상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번 대선에는 그 똑같은 현상이 호남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양상으로 벌어진 거예요. 왜? 새누리당 후보가 이미 사실상 탈락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이제 민주계열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둘 중에 자신 있게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잠시만요. 호남 유권자들이 자신 있게 안철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런 현상이 네. 여론조사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걸로 봅니다. 최 의원님 받아주시죠. 예. 저는 더 안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같은 민주계열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호남에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일단 민주 세력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철수 후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여서 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의 범위를 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뭔가를 바꾸실 때 사드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저런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호남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예. 저희가 뭐 호남에서 뭐 참패하고 국민의당이 약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많이 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표심이 지금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 아직 호남만은 저희 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 뭐 그게 유지될 거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어떤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그래요. 표심은 이제 움직여 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반가운 말 사실은 한 집안인데 저희가 이제 뭐 그 기조는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건 국민의당이 집권하건 우선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그게 호남 민심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호남 지지율을 판가름 지을 그 지금 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조건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 변수들을 떠올린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작금의 예. 문재인 대세론이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통합의 리더십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통합의 리더십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을 통합하고 지역을 통합하고 그리고 당내의 어떤 동지들을 규합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1번의 어떤 예. 덕목인데 과거에 이회창 대세론도 왜 실패했습니까? 이인재 후보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500만 표를 뺐기 때문에 대선에 실패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이탈이 됐고 그리고 김정인 의원이 또 막판에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도자로서 가장 큰 통합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미 저는 앞으로 2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시 끌어안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미 물을 건너갔다. 다만 이 현상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런 구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선거 전략을 세우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키는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 돌아갔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후보가 이 통합의 리더십을 여기에서 받아서 이것을 거뜬하게 해결을 한다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겠지만 문재인 문재인 후보가 하지 못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하지 못한다면 네. 팽팽한 야권 분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20%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등하는 어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20%의 어떤 유권자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87년 대선 체제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전의 대선 체제로 갈 수가 있고 이런 선택은 지금의 각각의 후보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장 네. 교수님께서 통합의 리더십에 실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아프게 일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은 사실은 손바닥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책임은 양쪽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서 나가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님이 계셔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나가서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비문연대, 반문연대 말씀하셨는데 예. 통합정부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통합정부의 대상에 민주당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헤어져 있어도 민주주의나 경제민주화나 이런 거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같이 모일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 우리가 헤어져 있어도 합칠 거다. 예, 이런 메시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그럼 통합적이었냐 하는 문제 제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과연 그 민주당 내에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하다가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거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출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통합 행보냐? 그리고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는 말로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토론회 때 나와서 국민의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완전히 막 엄청 문제가 많은 분들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통합적인 거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통합적 리더십이 확인돼서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고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 지지율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머무를 그래요. 수도 있고 떠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님 좀 받아주시죠. 예. 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은 민주 계열이죠. 그래서 두 당이 독재 권력에 뭐 부역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합리적인 개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패권적인 독선 세력에 의해서 당이 주도된다. 그런 부분이 가장 뼈아픈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민주 계열이지만 실제 정치적인 노선이나 당의 운영에서 근본적인 큰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선 국면이 지금 막바지 가면서 왜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리고 예. 문재인 후보에서 빠지냐 그 부분도 결국은 저는 이 당이 추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통합을 추구합니다. 중도라는 입장에서 개혁 노선을 추구하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저는 뭐 독선을 추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행태, 하나의 행태 그런 부분들이 대중들에게 좀 독선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통합 또 문재인 후보의 독선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이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그런 큰 격차로 안철수 후보의 쏠림 현상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실체적인 이 실체가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있어서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명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예. 그때는 똑같은 정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80%의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행보는 180도 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국회 정치권이 할 것은 이제 끝났다. 국회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헌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이 탄핵이 가결되지 않으면 아마 혁명이 일어날 거다. 폭동이 일어날 거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기본 상식을 지키는 안철수와 기본 상식에서 좀 벗어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문재인 후보 그런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야권 지지는 약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바로 요 포인트를 얘기하더군요. 보니까 본인은 정치인을 볼 때 기본과 상식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탄핵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회로 돌아가고 문재인 후보는 광화문에 가서 헌재를 압박하는 걸 보면서 이건 민주주의 삼권 분립 자체를 이건 파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제 그 후배의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네. 그게 이 여론조사에 좀 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진도를 빼야 돼서요. 근데 짧게 요거는 해서 제가 발언해 주시죠. 예. 지금 두 가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이 섞으셔서 제가 그것만 조금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같은 민주 계열인데 당 운영 방식이 다르다. 저희 보고 이제 패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패권적이라면 어떻게 송영길 총괄 선대본부장이 선대본부장을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의 일반적 상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을 나가실 때마다 이제 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다 보니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아마 문재인 후보 개인은
한편으로는 카리스마 없다는 얘기를 늘 들으시거든요. 카리스마 없는 분이 어떻게 패권을 부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치 공세적 차원 오히려 그런 게 많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초기에 친한 패권이라는 말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박지원 대표님이 초기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는 늘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그런 정치 공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언론이나 여기서 잠깐 중계를 잘못한다고 보는 게, 탄핵 이후에 촛불 집회에 갔다 안 갔다 가지고 뭐라고 하긴 참 힘든 건데요.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는 의원이세요. 문재인 후보는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문재인 후보가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니까 취소해 주셔야 되고요. 혁명이 예, 일어난다고 하죠. 혁명은 그게 결국 폭동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예. 어떻게 혁명이 폭동입니까? 이번에 촛불 시민들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폭동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용어 선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가 촛불 시민들하고 끝까지 같이 하면서 그 민심을 경청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촛불 시민의 의견만 경청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중도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뭐 촛불 시민들이 대체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도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받은 보수 지지자분들의 여론도 수렴해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통합의 리더십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당내 화합도 지지층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포타임을 가졌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과 만나기도 했는데, 좀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좀 끌어올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탈한 세력은 다시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선거의 어떤 공학인데, 이런 차원에서 그런 호프타임의 어떤 그 정치 이벤트로서 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은 예리하게 그 선거의 어떤 서로 토론 과정을 서로 지켜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같이 해야 될 것이 같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른 편을 찍어서 이쪽을 공격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을 분명하게 지금 사실 유권자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6개월 동안 국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지금 자극적으로 변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도덕적인 하락에서는 바로 등을 돌리는 이런 어떤 스탠스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했는데,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은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이고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력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이지. 안철수 후보가 정말 문재인 전태를 완전히 따돌리고 1위 주자로 국권이 올라선다면 국민의 모든 언론의 모든 시각은 안철수 후보한테 몰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철수 후보가 통합의 리더십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볼 텐데, 지금은 모든 국민은 문재인 후보한테 몰려 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끈질기게 지난 탄핵 국면 때처럼 앞으로 향후 뽑힐 대통령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국민적 그런 여론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뭐 저는 현재는 1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표면적인 여론적인 지지는 약간은 바꾸지만, 그러나 탄력을 받은 쪽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탄력의 어떤 추격세를 문재인의 민주당은 이것을 끊을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지금 빨리 찾아내야만이, 선거는 어차피 경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계라고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두고 싸우는 형국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쪽에 괴물돼 있는 이 보수 계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치고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어떤 서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3명이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대선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한 가지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지나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친문 패권이라는 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지나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에게도 안철수의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당 시각은 지금 안철수 대안론이 이겼고 안철수 대세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님 쪽에서도 그 검증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나와 상관없다보다는 그런 일이 왜 주변에서 벌어졌는지 딱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의 상징은 새정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일어난 차떼기, 조폭, 신천지 이런 거는 구태 정치 행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상대 진영이나 네티즌들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제기한 문제인데 그거를 나는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를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와 차떼기, 신천지 이거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태 정치 행태 주변에 그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구태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철수 하면 자꾸 통합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문재인 하면 자꾸 이제 독선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내에서 그런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그런 화해 그런 것 자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지금 당내 선대위원을 하는데 박영선하고 이종걸 의원을 선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박영선 의원과 이종걸 의원, 추미애 대표도. 네. 그런데 박영선 의원하고 이종걸 의원은 자기가 전화 한 통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당내에서 이렇게 통합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통합. 현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게 통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고요.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검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신 공격이나 비방 그런 네거티브가 아닌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도 당연히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그런 검증에 대해서는 나는 본인이 그 대변인을 시키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 직접 대변인이 알 얘기해야 수가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본인이 또 안철수 후보 부인이면 부인이 또 딸이면 딸이 직접 나와서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흔쾌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들 병역 특혜 문제입니다. 아들 병역 특혜 문제가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인데 12월 11일 날 뒤늦게 응시원서 막상 지난 다음에 응시원서를 내놓고 11일을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이 응시원서에 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이름과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을 이 자체가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필적 공개만 하면 됩니다. 필적 공개만 하면 문재인 후보의 필적과 응시원서의 필적이 비교만 해보면 간단히 끝날 사안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자꾸 다른 식으로 초점을 흐르면서 피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자꾸 정치인에 대한 기본의 신뢰의 의구심,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 네. 필적을 공개하면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한 의혹은 순식간에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럼 말 나오신 김에 제가 요거는 예. 바로 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님하고 박영선 의원님이 뭐 전화를 다 안 받았다. 이종걸 의원님은 이미 전화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닙니다. 언론에도 났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네, 언론에 저희가. 이종걸 의원하고 저희가. 박영선 의원은 자기가 발표하기 전에 아닙니다, 전화를 의원님.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은 처음에 그랬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통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 언론 보고 하신 거고 그때도 이종걸 의원은 직접 전화 받았다고 했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아들의 병역 특혜라고 몇 그 번을 취업 비리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취업 비리. 예, 그건 제가 그러면 정정을 이거를
듣고 알겠습니다. 계시는 취업 시청자들께서는 비리, 취업 병역 특혜가 또 있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건 이 저 부분은 취업 비리입니다. 예. 네, 확실히 바로 그리고 아까 잡아 저기 주시기 위원장님께서 바랍니다. 그 국민들이 그 안철수 후보를 떠올리면 통합이 떠오르고 문재인 전 대표를 떠올리면 독서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단어 사용 좀 주의를 네, 이 해주시면 부분은 저도 감사할 것 말씀하려고 같습니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심의 대상이라고 제가 지침을 받은 것 중에 예. 어떤 후보는 이래서 안 되고 어떤 후보는 이래서 된다는 말은 그래요. 하지 말라고 예. 받고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 안철수 후보도 좋고요. 저는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후보니까 더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한 집안이고 그리고 같은 민주 세력이고 그러면 고기조는 유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늘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예. 원래 전에는 20, 30대 좀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중장년층의 지지가 좀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년 정책 공약 좀 발표하면서 20, 30대 지지층 좀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떠오르는 것은 보수 안정희구 세력 플러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쪽으로 와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여론적 지표에서 보면 20, 30대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 30대층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대학 교수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젊은이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고 예. 일단은 큰 틀로 어떤 이념적인 지표에서 중간층을 선점했다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이제는 젊은 층 특히 투표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층이 20, 30대 젊은 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이 이제 2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젊은 층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한국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 문제 정말 상당히 심각하고 대학생들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가정이 또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정파적인 그런 어떤 뭐 마타도라든가 흑색선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들이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시간을 할애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뭐 최성 후보를 만나는 것을 그거를 정치 이벤트로 보는 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 보아온 문재인 후보는 그게 안 맞는 분이세요. 이벤트를 하는 정치 게. 문법이 안 맞는. 그 이벤트를 하는 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당 안에 안희정이 있다. 우리 당 안에 이재명이 있다. 우리 당 안에 박원순이 있다. 우리 당 안에 최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뿌듯한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박원순 이 두 분은 청년수당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는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두 분은 박근혜 정부하고 싸워오면서 청년수당을 실현하셨어요. 그다음에 덜 알려졌지만 최성 후보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고민하신 분이고 뭐 어떤 첨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신 분들입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을 만나는 것도 단지 뭐 그런 경선하다가 먼저 그만두셨다 이거 아니고요. 그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전향적인 청년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젊은 층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층과 호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반박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박을 하실 때 찬성으로 바꾸는 과정이 10월 20일 날 한미 국방장관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면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그게 계기가 됐다면 11월 13일 날 왜 어떤 인터뷰에서
사드 반대 당론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그 사드를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거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 11월 10일 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11월 13일 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반대 당론 유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당론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꾼 것은 이건 정치공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작년 7월에 국민의당이 먼저 사드 반대 당론 결정하고 저희 당 보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외교안보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욕먹으면서도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국회 비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이지요. 그럼 그때 국민의당은 왜 그랬냐? 호남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지금은 보수표가 필요하니까 지금 사드 당론을 찬성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보는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한 그 민주계이기 때문에 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드 당론과 다르게 찬성을 바꾸게 된 것이 보수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발언하셨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늘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가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한 부분을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안철수 후보의 청년 정책 공약이 올바르냐 실현 가느냐 그런 식의 이제 지금 반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별개의 어떤 사드 문제는 이제 안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의 측면에서 그런 안보 분야를 다룰 때 저는 안철수 후보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5년 전에 안철수 바람, 즉 안풍은 결국 젊은이들에게 나왔잖아요.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좀 다독여주는 어떤 뭐 형님 같은 그런 멘토 역할을 통해서 5년 전에 안철수 바람, 즉 안풍이 저는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젊은이들, 청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취업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그래서 정부가 보존을 해주겠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6개월 동안 30만 원씩의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금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지금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교육혁명, 두 번째, 과학혁명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자리 혁명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현재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은 2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40%포인트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거의 20%포인트로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구체적인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을 해나가게 되면은 5년 전에 안풍의 진원지인 청춘, 젊은이들의 지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저는요 안철수 후보의 그 공약들이 제가 비판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실현되길 바래서 공약 얘기는 안 한 것이고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 발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좀 반대하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그 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부분은 국민당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저는 국민의당은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론을 바꾸는데 후보가 먼저 언론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대론자가 박지원 대표님이세요.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님은 햇볕 정책 론자시잖아요. 햇볕 정책과 사드 배치는 굉장히 고민할 지점이 많은데 후보가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국민 보시기에 민주정당의 원칙을 알겠습니다.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잠시만요.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수정당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예. 여기서 조절도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예. 이제 이번 대선에 스탠딩 토론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가 공직자 사퇴 시 한 3분 전에 지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는데 도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았다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맞고 또 홍준표 선거 비용 좀 아낀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선거 그래서 비용을 아낀다는 것. 예. 그것은 이제 뭐 명분이고 중요한 이유도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지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 보궐선거 비용이 300억 정도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이유로 든다면 뭐 일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왜냐하면 선관위에
근데 오늘 보고를 하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비판은 받지만 또 그것도 뭐 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물론 이것이 유권자의 어떤 참정권을 빼앗긴 것도 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적인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이런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공직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한 것을 수렴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정당이 이것을 의회에 보내서 입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물론 홍준표 지사의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의견들도 유권자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1당이 민주당이고 그러면 저는 참 아쉬운 것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1당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국회를 끌고 왔었는데 이 당시 과연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법을 추진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 탄핵에 매몰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한테 화살돼서 다시 날라온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의회는 법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